3주차 2차 시에 대한 진행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험 연구의 유형과 장단점에 이제 그 실험 연구의 장점을 먼저 살펴보면은요. 원인이 되는 변인을 조작함으로써 정확한 인과관계를 규명할 수 있습니다. 어떤 현상이 발생하기를 기다리기보다는 적극적인 상황을 만들어서 효과를 파악할 수 있어 실제적인 문제에 명확한 해답을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인간 행동을 탐구하는 데 있어서 제한된 변인만을 조작하여서 연구하기 때문에 실험 결과를 실제 자연스러운 상황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이 부분은 논문에 논의점이 항상 많이 나오는 멘트 중에 하나예요. 일반 아이들에 대해서 이 프로그램을 처치하는 데 있어서 제한된 변인만을 조작하여서 연구하였기 때문에 이제 실제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여러 가지 뭔가를 적용하기에는 한계점이 있다라는 부분을 이제 논문의 논의점에 겸손하게 몇 줄 적는 내용이 이 멘트의 문구이기도 합니다. 물론 저도 썼고요. 변인의 처치와 조작이 가능한 연구에만 연구를 실시할 수 있고 또 연구를 고안하여 실시하는데 많은 자원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이 실험 연구의 단점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실험 연구의 절차와 기본 조건을 살펴보면 실험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이 되어야 한다고 해요. 그 순서가 11가지의 순서로 안내가 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연구 목적의 명료화. 두 번째, 연구 문제 또는 가설의 설정. 세 번째, 변인을 정의하고 네 번째, 실험 설계 방법을 선택하고 통제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연구 대상을 선정하고 여섯 번째, 측정 도구를 선정하고 일곱 번째, 사전 연구를 실시하고 여덟 번째, 실험 처치를 실행하게 되고 아홉 번째, 자료 수집 및 분석을 하게 되고 열 번째, 연구 결과에 대한 부분을 일반화에 대한 부분으로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은지에 대한 부분을 이제 하는 거죠. 부교 분석하고 그 부분을 이제 결과를 도출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11번째 연구 보고서를 작성하는 부분이 이제 결과치로 나오는 부분이죠. 이 11가지를 시험에 낸다 그러면 여러분 막 또 의미 없이 외워야 되는데 이 논문을 이제 또 박사 논문을 1년간 쓰면서 이 과정들을 거쳐 보니까 이제 어느 순간 머릿속에 이렇게 들어오고 스며듭니다. 이런 연구 절차는 공식이기도 해요. 두 번째, 실험 집단과 비교 집단에 대한 이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험 집단과 비교 집단이라는 부분을 살펴보면 첫 번째, 실험 집단은 실험 조건을 조작하거나 처치를 가하여 그에 따른 결과를 검증하고자 하는 집단이고요. 실험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대상이 되는 집단입니다. 두 번째, 통제 집단 또는 비교 집단이라고 하는데요. 통제 집단은 이제 실험 집단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선정한 집단입니다. 실험 처치가 이루어지는 조건 외에 모든 조건이 실험 집단과 동일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실험 집단은 조작을 가하는 집단이고 비교 집단은 조작을 하지 않고 실험 처치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통제하는 집단이라서 통제 집단이라고도 합니다. 두 집단을 통해서 실험 처치가 효과가 있는지를 검증할 수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실험 변수의 조작과 통제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면요. 실험 연구가 다른 연구와 차별화되는 중요한 또 유일한 특성은 연구자가 독립 변수를 직접 조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독립 변수를 조작한다는 것은
연구자가 관심 있는 결과를 알아보고 또 이제 일정한 조건을 의도적으로 조작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통제라는 건 연구자의 관심 대상인 독립 변수를 제외하고 종속 변수의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변수, 외생 변수의 영향을 제거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면 순수한 x와 y, 그래서 원인과 결과를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변인의 종류를 살펴볼까요? 변인은 숫자가 이제 값이 부여되는 일종의 기호로 표시하여서 x가 변인이라면 그것은 수치가 할당된 심볼, 기호인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연속적인 변인과 비연속적인 변인이라는 게 있는데요. 연속적인 변인은 주어진 범위 내에서 어떠한 값도 가질 수 있는 모든 실수값을 가지는 변인입니다. 키, 체중, 나이가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비연속적인 변인은 특정 수치만을 가질 수 있는 변수로 지능 점수, 학업 점수가 해당이 됩니다. 양적인 변인과 질적인 변인은 이제 먼저 양적인 변인은 나이, 성적, 지능지수, 창의적인 태도, 자아개념, 흥미도와 같이 그 속성을 수량화할 수 있는 변인입니다. 사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약속된 변인이잖아요. 이제 숫자로 측정될 수 있다라는 변인은 양적 변인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나이라는 거, 이제 1년 365일이라는 일수와 나이와 개월과 이거는 오랜 시간 동안 이제 뭐 천문학적인 그런 그 해와 달, 또 지구는 공존하고 1년 365일이라는 약속을 만들어서 우리가 한 해 한 해 한 살을 먹었다라는 그 시간 가는 거에 대한 부분, 수치, 이런 태도, 개념 이런 것들을 사실 수량화할 수 있다라는 것은 누군가가 그것을 학자들, 그러니까 수학자라든지 천문학자라든지 그것들을 수량할 수 있는 그 척도를 만들어 놓은 거지요. 그 측정하는 자. 그래서 태도, 개념 사실 어렵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런 단어들이 유아교육이라는 과목을 배우면서 창의적인 태도 이런 것들은 좀 익숙한 단어이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중에 자 창의적인 태도에 대한 부분으로 제 갖고 오세요. 그러면 내가 만들어서 그것을 저는 몇 점이고 몇 점에 대한 데이터를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은 사실 내가 만들어서 보여주기는 상당한 시간과 그 측정한 척도를 만들어서 재야 되는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유명한 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그 데이터라는 척도가 있기 때문에 그 척도를 이용해서 학습자인 여러분들한테 여러분의 지능지수와 척도, 태도를 알아가지고 오십시오라는 부분으로 수량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질적인 변인은 명명척도에 해당하는 변인으로 부모의 학력 수준, 직업, 종교, 거주지역, 취미처럼 몇 개의 유목으로 분류가 가능하지만 가감승제를 할 수 없고 서열화 순위 등으로 값을 매길 수 없는 변인이라는 것이지요. 어떤 종교가 좋고 어떤 학교가 좋고 어떤 직업이 좋고 그래서 그러니까 뭐 직업 군불로 유목화하고 뭐 예를 들면 왜 우리가 어떤 거를 카드 회사 같은 경우 특히 직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험회사 이런 부분들을 할 때 들 때 이제 직업을 조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위험한 직군이라든지 사무직이라든지 이런 유목할 수 있는 직업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유목할 수 있는 건 좀 가능하지만 어떤 직업이 좋다 나쁘다 서열화할 수 있는 값을 매길 수 없는 변인이 이제 양적과 질적으로 구분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독립 변인에 대한 부분으로 실험자가 임의로 조작하는 처치 변인으로서 실험 상황에 투입되고 연구 결과의 변화를 유도하는 변인입니다. 종속 변인은 실험 처치의 효과로 관찰되는 변인인데요. 컴퓨터 게임은 아동의 인지 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연구들을 초창기에 많이 교수님들이 하셨어요. 그래서 독립 변이는 컴퓨터 게임이고 그에 따라오는 변이는 인지 발달이겠죠. 컴퓨터를 열심히 하면 인지 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결과가 나오겠죠. 매개 변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외제 변이라고 설명을 드리면, 독립 변인 외에 종속 변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인에는 통제 변인, 중재 변인, 매개 변인, 오염 변인이 모두 포함됩니다. 매개 변인이란 독립 변인과 종속 변인 관계에 개입하는 변인이고요. 외제 변인이란 종속 변인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독립 변인 이외의 모든 변인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변인은 통제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변인을 통제하는 방법에서는 실험 연구에서 외제 변인을 최대한 통제하는 것이 중요하고, 외제 변인이 종속 변인에 의미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험 연구를 수행해야 합니다. 무선화를 통한 통제라는 것이 있는데요. 무선 표집은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모집단에서 피험자를 무작위로 뽑는 것입니다. 무선 배정은 집단의 동질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피험자라고 하는 게 있고,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을 무작위로 배치하는 것으로 연구 참여자뿐만 아니라 관찰자, 실험 도구, 실험 처치, 실험에 관련된 인적, 물적 조건을 무작위로 배정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실험 연구에는 무선 표집보다 무선 배정이 더 실효성 있고 중요하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런 거 나중에 현장 가서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여러분이 무슨 내용들이 있구나 하고 그냥 편하게 들으셔요. 이거를 실험을 어떻게 하고 이런 부분을 여러분한테 과제로 낸다거나, 시험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있는데 그 부분도 충분히 여러분이 또 현장에 나갈 준비를 하는 부분, 또 취업에 대한 부분, 또 여러분 컨디션, 건강이 중요하잖아요. 이런 부분을 막 외워서 시험에 내고 여러분을 스트레스를 주고 싶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있다라는 것으로만 좀 편안하게 들으시고, 제가 이제 교재에 집중해서 리딩을 해드리는 것은 이러한 어려운 내용들을 기본 베이직으로 해서 이러한 연구 결과가 나왔다라는 부분으로 이제 여러분이 그래도 학부 4년을 공부했는데 이런 과목을 1학년에 배치할 수는 없잖아요. 4학년이 되셨으니까 갑자기 이렇게 딱 어려운 과목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조금 어려운 단어들이 많아서 조금 어렵습니다. 헤비합니다.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은 제가 리딩을 해드리고 여러분이 무슨 말이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를 막 외워서 그 단계를 그 다음 단계로 이어가고 또 연구 결과물이 나오고, 이거는 대학원에서 해야 되는 좀 수준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지금 이제 이런 무작위로 배정하고 포함하고 이런 부분 과정들에 대한 이야기로만 스무스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응이라는 짝짓기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면은요, 연구 참여자들은 비슷한 조건으로 맞춰서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에 배정하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이 짝짓기 방법은 무선화 방법과 함께 사용하면 집단의 동질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표본의 수가 많지 않아도 사용 가능합니다. 짝짓기의 구체적인 방법은 3가지인데요. 모든 실험 집단에서 외생 변수의 수준을
일정하게 고정시키는 방법입니다. 성차가 있는 연구에서는 남아 또는 여아로만 연구할 수 있고요. 둘째, 통제 변수를 알고 있는 경우 참가자를 통제 변수에 따라 사례별로 실험 집단 수만큼 짝짓기한 후에 실험 집단에 무작위로 배치하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가 특정 외생 변수에서 분포가 동일한 집단을 필요한 수만큼 선정하고 그 집단에 속한 사람을 모두 연구 참여자로 하는 방법을 짝짓기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더 어려운 단어가 나와요. 공변량 분석. 단어도 어렵죠. 단어에 이제 받침이 3개가 연동되면 발음도 어려워요. 보실래요? 공변량 분석. 공변량 분석. 공변량 분석은 사전에 외생 변수의 통제가 불가능한 경우 실험이 끝난 후에 자료 분석 과정에서 외생 변수의 영향을 통계적으로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통제적 제거 방법으로는 초기 차이에 대한 종속 변수의 점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초기 사전 검사에서 차이만큼 사후 검사의 점수를 조절하는 것인데요. 변수 간 이제 선형적인 관계만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어렵습니다. 공변량 분석. 한번 따라서 한번 발음해 보실래요? 공변량 분석. 받침이 단어가 3개가 연동되면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이름 중에도 받침이 있으면 이제 저는 서영임이잖아요. 그래서 서영임입니다. 그래서 임입니다 이런 발음이 좀 이제 물리는데 공변량 분석은 받침이 3개가 다 있어서 조금 이렇게 좀 들려요. 공변량 분석. 여러분도 발음을 한번 해보시겠어요? 생경한 단어지만 그래서 이제 공변량 분석은 사전에 외생 변수의 통제가 불가능한 경우 실험이 끝난 후에도 자료 분석 과정에서 외생 변수의 영향을 통계적으로 제거하는 방법을 공변량 분석이라고 한다라는 부분으로 그냥 들어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척도의 종류를 한번 살펴볼까요? 척도라는 것은 측정하는 자다라고 제가 설명을 OT에서도 1차 시부터 시작을 했었는데요. 그 척도의 종류가 이렇게나 많습니다. 척도란 사물과 사람의 특성을 측정하고자 할 때 측정 단위를 말한다. 척도의 종류로는 명명척도, 서열척도, 등간척도, 비율척도라는 게 이제 4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명명척도는 말 그대로 사물을 구분하고 분류하고 척도로서 성별, 지역, 인종, 종교, 혈액형에 해당이 되고요. 서열 척도는 사물이나 사람들의 이제 상대적 서열이 가능한 것으로 상대적으로 크거나 작게 구분되고 학년, 성적, 소득 수준 이런 것들 키 순서가 이제 해당이 됩니다. 등간 척도는 간격을 말하는데요. 이미 이제 0점이 존재하고 동일한 측정 단위, 간격, 동일한 수치 차이를 부여할 수 있고 온도, 또 시험 점수, IQ 지수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됩니다. 또 비율 척도는 이제 절대 0점이 존재하고요. 동일한 간격의 동일한 수적 차이를 나타내고 길이, 무게, 소득 등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절대 0점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절대 0점이라는 건 절대 단위로서 사람 수, 자동차 수, 셀 수 있는 단위에 속하는 척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척도란 사물과 사람의 특성을 측정하고자 할 때 측정 단위를 말한다 라는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종류는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실험 연구에 대한 부분 타당도를 살펴볼까요? 실험 연구의 타당도는 내적 타당도와 외적 타당도로 구분이 됩니다. 연구자가 실제 연구하는 대상이나 상황을 통해 얻은 결과를 바탕으로 일반적인 현상에 적용 가능한 보편적인 지식을 중심으로 내적 타당도와 외적 타당도를 구분하게 됩니다. 내적 타당도란 연구자가 실제 조사를 수행한 대상과 조건 내에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확신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는 것을 말하고, 외적 타당도는 조사가 진행된 대상과 표본을 넘어서 연구자가 조사 결과를 일반화시키는 문제를 말합니다. 그래서 연구 결과들이 연구 대상뿐만 아니라 그 외의 대상에게도 일반화가 가능하다 하면 외적 타당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지요. 그래서 내적 타당도는 두 변수 간의 인과관계를 추론할 수 있는 정도로 종속 변수에 영향을 주는 독립 변수 이외의 다른 위협이나 요소들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실험 집단 연구 결과가 어느 정도 독립 변수에 기인한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외생 변수의 영향을 받지 않은 종속 변수의 변화만이 독립 변수에 따른 결과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실험의 내적 타당도를 저해하는 외생 변수의 철저한 통제를 통해서 내적 타당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내적 타당도를 저해하는 요인을 한번 살펴볼까요? 외부 사건에 대한 우연한 사건이라든지 역사적인 부분인데요. 이 외부 사건의 원인이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연구자의 의도와 관계가 없이 다른 사건이나 일이 개입된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보육교사, 유치원교사들에게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는 활동을 하면 스트레스가 감소될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보육교사들을 대상으로 집단활동을 6개월간 실시하고 사전검사와 사후검사 결과를 비교했더니 사후검사 점수가 사전검사 점수보다 높았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기간 동안에 보육교사를 위한 힐링 프로그램이 추진이 되어서 매월 영화 감상과 힐링비로 5만 원씩 지급했다면 순수한 자아존중감 프로그램의 효과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또 이제 성숙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면 성숙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실험 참가자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변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유아의 경우 인지 능력의 변화가 독립 변수의 영향이 아니라 또 발달상의 특징일 수도 있는데요. 트라우마를 경험한 경우 개입 프로그램의 효과를 통해서 상처의 치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트라우마를 경험한 시기로부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시간이 약이라는 이야기 있잖아요. 그래서 그 트라우마를 치유했다라기보다는 이제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잊혀진 거죠. 그래서 실험 대상이 인간인 이상 특성 변화는 성숙으로 불가피하다라는 부분, 피할 수 없는 부분이다라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 이제 내적 검사 효과를 볼까요? 검사 효과는 사전검사 민감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전검사가 사후검사의 점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합니다. 사전검사를 받은 참가자는 기억이나 학습 효과로 인해 사후검사에 좀 더 나은 수행 결과를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검사와 검사 사이의 기간이 짧은 때에 내적 타당도를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고, 기억하기 쉬운 실제의 정보를 측정하는
실험 연구에서 검사 효과가 쉽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도구의 효과를 볼까요? 사전 검사와 사후 검사를 서로 다른 검사 도구를 사용하게 되거나 난이도가 동등하지 않은 검사를 실시했을 경우를 말합니다. 사전 검사와 사후 검사를 실시하는 요구인이 다른 경우에도 실험의 내적 타당도가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통제적인 회귀에 대한 부분은 사전 검사에서 너무 높은 점수를 받은 연구 대상자들이 사후 검사에서 너무 낮은 점수를 받은 경우, 반대로 낮은 점수를 보인 사전 검사 참가자들이 사후 검사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경우를 통계적 회귀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취약전 유아의 인지발달 촉진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지능 점수가 낮은 유아만을 대상자로 선정한다면 이는 내적 타당도의 저해 요인이 통계적 회귀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여섯 번째, 참가자의 차별적인 선정에 대한 부분은 참가자의 차별적인 선정이 의미하는 것은 이미 형성된 집단들을 비교할 때 많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연구의 시작 단계에서 참가자 특성에 차이가 있는 경우 내적 타당도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동의 표현 언어 능력이 향상시키는 프로그램의 효과를 실험하는 경우 실험 집단에 속한 아동들이 처치 이전에 이미 표현 언어 수준이 높은 집단이었다면 그들이 실험 후 표현 언어 능력이 향상되었다 해도 그것을 순수한 프로그램의 효과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피험자 상실. 이것은 중도 탈락, 실험 대상의 변동, 탈락인데요. 실험 처치를 하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명을 집단으로 했는데 아이가 이사를 갔다거나 병원에 입원해서 실험의 대상에서 탈락이 될 수 있겠지요. 이것을 이제 피험자의 상실이라고 하는데요. 탈락이란 실험 대상자 중 일부가 실험 도중 연구자로부터 사망, 이사, 연구에 대한 흥미 감소 이런 사유로 중도 탈락한 경우를 말합니다. 실험 과정에서 연구 참여자의 수가 감소되면 잘못된 실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요인의 이제 선택과의 상호작용입니다. 일반적으로 실험 집단과 비교 집단을 구성할 때 동질적인 집단으로 구성을 합니다. 그런데 실험 집단과 비교 집단을 이질적으로 구성하는 편향된 선별을 할 수 있는 경우에 실험 과정에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그림책을 활용한 수학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실험 집단에 남자, 비교 집단에 여자를 배치한 경우 동일한 사전 검사를 실시했다 하더라도 성별에 따라 점수에 대한 민감성이 다르다면 사후 검사 결과에 특정 성별의 영향을 더 높게 나타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듯 편향된 선별에 문제가 있는 경우 선택과의 상호작용에도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